자,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분 크게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크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이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 봤던 거고요.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뭐냐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자치와 하나는 단체자치다. 그러니까 단체자치가 이제 수직적 권력 분립과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주민자치는 뭐냐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이건 참여가 핵심이에요. 참여. 이건 분립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주민자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주민들의 참여는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단체 간에, 그러니까 즉 기초와 광역과 중앙과 이렇게 간에 이런 권력이 나눠진 것을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자치. 근데 국민자치는 이제 직접민주정치하고 간접민주정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직접민주정치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하지만 좀 이렇게 한계가 있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서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아테네의 도시국가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고대 도시국가나 이런 데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자, 민주주의 원리 또는 국민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측면이 있죠. 자, 여기 정도만 보시면, 요거랑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사의 왜곡을 또 직접 표현하니까 왜곡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자, 선동 및 여론 조작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우정치라고 얘기해요. 우매한 대중의 정치. 그래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단점 또는 한계라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어찌됐든 근데 현재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실현하기가 쉽지 않죠. 직접 민주 정치가. 물론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 몇 가지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자, 그다음에 간접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를 뽑아서 누군가 대신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정치. 그래서 간접 민주 정치, 대의 민주 정치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의회에 모여 있는 거니까 의회 민주정치,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서 대표를 뽑아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아무래도 직접 민주정치보다는 적게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거나 행정가들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람들이 선거 때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대표를 뽑아놨는데 대표가 국민들의 의사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당의 뜻에 따라 혹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가화 현상. 자,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정리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 자, 행정국가화 현상. 자, 행정국가화 현상은 뭐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복지국가예요. 자,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
당연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정국가화 현상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정부로 과다하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는 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행정부가 일을 잘하면 그래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면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국가화 현상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의회민주주의 있죠. 자,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연 행정국가화 현상은 뭘 얘기하는 거느냐? 자, 여러분, 행정국가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의회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자, 행정부가 입법부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대신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안을 제출하고 혹은 법률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입법부의 역할인데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하겠지만 대통령제 국가이긴 하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률안은 이제 예전에는 입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률안이 많았는데 지금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입법부에게 의결해 주세요 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현상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않고 자, 자신들의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선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에서 공천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해당 당의 해당 당에 이제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의 활동이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이제 사드 배치가 한 몇 년 전에 사드 배치라고 하는 이제 군사시설을 이제 경상도 상주인가요?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배치하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지역에 사드가 군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의 소속 정당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표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했는데 자기 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속 정당의 정책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당국가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행정국가화 현상, 즉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현상, 정당국가화 현상, 즉 대표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르려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파악이 되시나요?